이제 부인이 되었으니 오늘 밤 제대로 부인이 간절히 원했던 사내의 품이 어떤지 잘 느껴보시오. 아마도 고통과 쾌락이 공존하며 그 늪에 빠질 것이오. 가난했던 선비 이연서가 3명의 부인을 얻게 된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이연서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학문 집안이었으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집안이 기울어 겨우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지요. 어머니는 병약했지만 자식의 학문을 위해 뒷바라지하였고 이연서는 다시 집안을 일으키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낡은 도포 한 벌에 수발을 들 하인도 없는 길이라 서둘러 가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고야 말았습니다. 주변은 어둑어둑해지고 산새마저 자취를 감춘 고요한 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짐승 울음소리는 그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이연서는 두려움에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저 멀리 산비탈에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아, 불빛이 보이는구나. 다행이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길을 재촉하여 다가갔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초라한 움막 한 채였고 주변에는 남루한 돌탑과 마른 잔디가 드러난 봉분이 2개가 보였습니다. 그는 움막 앞에서 조심스레 소리쳤습니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그때 움막 문이 삐걱 열리며 안에서 나이 30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한 손에 등잔을 들고 있었고 경계하는 듯 눈길을 주었습니다. 이런 산속에 웬 선비님이십니까? 여기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입니다. 이연서는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룻밤만 유숙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움막 문을 닫아 걸 듯 손을 움직이다가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혼자 지내는 누추한 곳이라 손님을 맞이할 형편이 못 됩니다. 심리쯤 인가가 있으니 서둘러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서는 고개를 숙이며 재차 간청했습니다. 초행길이라 산속이나 썰어더는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하니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인은 여전히 주저하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 움막에는 방도 없고 대접할 음식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괜한 폐를 끼치게 될까 염려됩니다. 폐라니요. 이연서는 고개를 숙인 채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슬만 피할 처마만 있어도 됩니다. 한밤중에 이대로 산속을 헤매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소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부일 반드시 갚겠습니다. 여인은 선비의 말에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처량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표정에 마음이 약해진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말했어요. 편히 쉬시기는 어렵겠지만 이슬은 피할 수 있으니 그래도 원하신다면 들어오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연서는 기쁨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움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움막 안에 들어간 이연서는 그제야 여인의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움막 안에는 간소한 살림살이와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이연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혼자 지내신다니 무슨 연유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2년 전 부모님께서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이 돌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2분 모두 저를 남겨두고 떠나셨지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2분을 이곳에 모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정을 누르려는 듯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겨를도 없이 2분을 잃고 나니 너무나 원통하고 한스러워 그저 여기 머물며 2분 곁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연서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혼자서 이 외진 곳에서 심요살이 하시다니 참으로 지극한 효심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효심이라 부를 만한 것조차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부모님 곁에 머물지 않으면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참 밤이 늦었는데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이연서는 쑥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느라 먹을 겨를이 없었지요. 여인은 잠시 기다리란 말을 남기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허름한 솥에 물을 붓고 곡식을 데우는 동안 움막 안에는 단출한 살림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보리죽 한 그릇에 간장 종지가 놓인 상을 내왔습니다. 이런 대접밖에 할 수 없어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선비는 고맙게 2손으로 상을 받았고
허기진 배를 달래며 죽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여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행색은 분명 초라했으나 여인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이 상을 물리려고 허리를 굽힐 때 촛불에 비친 목덜미의 하얀 곡선이 이연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에 설레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밤이 깊고 좁은 움막 안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고요한 밤의 정적에 여인의 숨소리가 들려왔고 여인의 고운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연서의 심장은 크게 뛰었지요. 쿵쾅대는 심장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던 이연서는 이윽고 자는 척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다리를 뻗어 여인의 발목 위에 올렸습니다. 숨소리가 멎은 듯한 정적이 움막 안을 가득 채웠고 여인은 곧 다리를 천천히 들어 이연서의 발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있던 이연서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다리를 여인의 정강이에 살짝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이연서의 다리를 치우고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이연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걸 보니 여인도 나를 완전히 내치려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연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 다리를 여인의 허벅지에 얹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인은 단호히 그의 다리를 밀쳐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히 앉았습니다. 선비님, 일어나 앉아보시지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손님 맞이하는 것을 극구 거부하였는데 선비님 사정이 하도 딱하여 이슬을 피하도록 하였을 뿐 다른 뜻을 품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잠시 이연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를 품고 잠을 자고 싶으시다면 제가 내는 문제의 답글을 채워보세요. 이연서는 이 제안이 기회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럽시다. 문제를 내주십시오. 여인은 가만히 입가에 미소를 띠며 운을 뗐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신군 봉화락의 답글을 채우시지요. 이연서는 문제를 듣자마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답을 찾으려 했지만 이내 땀을 흘리며 끙끙대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익힌 지식으로 해석하려 했으나 문제 속의 함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이연서가 답을 찾지 못하자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답글을 못 채우겠습니까? 이연서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못 찾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답을 채우지 못하셨으니 당장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준비해 오세요. 이연서는 깜짝 놀라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초리를요? 여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선비님은 지금 욕망과 무지를 가지고 이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제게 은혜를 입고도 감사는커녕 욕정을 품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서 다녀오세요. 이연서는 난감했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어쩔 수 없다는 체념으로 움막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구해왔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종아리를 걷게 하고는 단정히 채를 들었습니다. 신군 봉화락에 대한 답글은 간단합니다. 여인이 회초리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천고군제입니다. 이연서는 답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인은 이연서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신군 봉화락, 새로운 군을 만나 함께 즐거운 일을 한다는 뜻이고 답글인 황천고군제 황천에 있는 옛 남편이 통곡한다는 뜻이지요. 새 군과 함께 희인낙락하려는 당신을 보며 황천의 옛 남편이 통곡하고 있을 테니 제가 대신 그 옛 남편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회초리를 들어 선비의 종아리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회초리는 단순한 체벌이 아닙니다. 선비님이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무지를 드러냈기 때문이고 욕망에 이끌려 저를 시험하려 한 대가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학문에 더욱 매진하십시오. 종아리에 내려앉는 회초리 소리와 함께 이연서는 그제야 자신의 무례와 무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픔을 참으며 여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낭자께 폐를 끼쳤으니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 은혜와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의 회초리에 맞은 이연서는 밤새 부끄러움과 아픔에 반성하며 아침이 밝자 여인에게
인사를 남기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연서는 길을 가며 다짐했습니다.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욕망에 흔들렸던 나 자신이 부끄럽구나. 이번 과거 시험에서는 마음을 바로잡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해야겠다. 한양에 도착한 이연서는 과거 시험이 치러질 당일까지 며칠간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아는 친척도 없고 가진 여비도 넉넉지 않아 방랑자처럼 거리를 헤매던 중 우연히 한 대갓집의 대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대문은 크고 정갈했으며 집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보아 제법 높은 벼슬아치의 집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연서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어 이연서를 살피더니 그의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이연서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연서는 하인에게 과거를 보러 온 선비인데 며칠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인은 그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르신께서는 인정을 베푸시는 분이라 길 잃은 나그네도 자주 들이십니다. 며칠 유하시는 건 괜찮으실 겁니다. 다만 어르신께 신뢰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이연서는 예를 갖추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연서는 대갓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집 어르신이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상시관으로 임명된 대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이연서는 집 앞마당을 지나던 중 우연히 대감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연서는 그저 집주인이겠거니 생각하고 예를 갖춰 인사를 올렸습니다. 머물 곳 없는 나그네를 받아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나선 선비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대감은 이연서에게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라니 학문을 닦으러 나선 길손을 돕는 것은 나의 도리일 뿐이라네. 며칠간 잘 머물고 학문에 전념하게. 대감의 품위와 온화한 태도에 이연서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대감이 시험을 주관할 상시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하루 앞둔 밤, 이연서는 대갓집 객방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학문에 몰두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숭아꽃같이 고운 여인이 방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단아한 옷차림이 품격을 보여주었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망설임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으니 들어오십시오. 이연서가 말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들어와서도 그녀는 말없이 서 있을 뿐 아무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까? 이연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손을 모아 쥐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하도 아름다워서 이끌리듯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연서가 미소를 지으며 책을 들어보였습니다. 글 소리가 좋았다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연서는 그녀의 말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한숨을 내쉬며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이름뿐인 며느리지요. 남편과는 정혼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청산과부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찾아온 것이니 부디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연서는 크게 당황했지만 그녀의 사정을 듣고도 선뜻 무엇이라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지요. 참으로 기구한 삶이시군요. 많이 외로우셨겠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사오나 저는 학문을 하는 선비로 은혜를 받은 이 댁에 누가 될 행동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부인의 외로운 마음은 스스로 다스리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이연서의 책상 앞에 앉았지요. 선비님,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인의 몸으로 이 방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힘들었겠습니까? 부디 저를 내치지 마시고 받아주심이 어떠신지요? 이연서는 그녀의 간절함에 난감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디 그만두십시오. 부인은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 아닙니까? 지금 이 일을 행한다면 집안의 명예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부인의 절개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절개란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제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저를 이 외로움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연서는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부인의 명예도 제 명예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그러나 여인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어요. 명예도 도리도 이제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인 이대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치욕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도 남자를 품어보고 죽고 싶습니다. 여인의 애절한 몸부림에 이연서는 한참 동안 여인의 눈빛을 마주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위태로웠고 이 상황을 잘못 처리하면 여인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절개를 지키며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생각한 끝에 지혜롭게 이 상황을 정리할 방도를 떠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연서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제가 하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답글을 채우실 수 있다면 그때는 부인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마음에 희망이 생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연서는 엄숙히 고개를 끄덕이며 운을 뗐습니다. 진군 봉화라. 여인은 그의 문제를 듣고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글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인이 입을 열지 않자 이연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답글을 채우지 못하겠습니까? 여인은 낯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채우겠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회초리를 만들어 오십시오. 여인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초리를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연서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답글을 못 채우셨으니 그에 합당한 체벌을 할 것입니다. 여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과 어쩌겠는가 하는 체념으로 후원에 나가 회초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른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 채를 이연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어찌하시려는지요? 여인이 묻자 이연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부인의 종아리를 걷어 주십시오. 여인은 주저하다 어쩔 수 없이 종아리를 걷었고 이연서는 회초리로 그녀의 종아리를 마구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매가 떨어질 때마다 여인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이연서의 말이 이어지며 그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군 봉화라. 새로 난 군과 함께 즐겁게 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답글은 황천고군제입니다. 이는 황천에 있는 옛 남편이 통곡한다는 뜻이지요. 새 군과 즐기면 죽은 옛 남편이 비탄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자신이 행하려던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남편의 혼을 배신하려 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은 우연히 저택을 거닐던 상시관 대감에게 고스란히 목격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찍이 객방의 창을 통해 며느리가 회초리에 맞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내 며느리의 처지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저 선비의 대응은 과히 남다르구나. 보통 놈들이었으면 여인을 품고야 말았을 텐데 저 선비는 끝내 욕망을 거절하고 여인을 바로잡으려 했다. 대감은 깊이 감탄하며 생각했습니다. 학문과 품성을 겸비한 선비면 반드시 큰 인재가 될 것이다. 내일 과거 시험에서 그를 꼭 합격시켜야겠다. 다음 날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시험관인 상시관 대감이 낸 시제는 바로 신군 봉화락이었습니다. 시제를 듣는 순간 이연서는 전날 밤의 일이 떠올라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시제의 깊은 의미를 곱씹으며 황천고군제를 답글로 삼아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욕망을 극복하고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삶을 주제로 한 그의 글은 단연 돋보였고 결국 그는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았어요. 장원급제자로 선발된 이연서는 곧바로 왕의 명을 받아 암행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학문과 올바른 인품을 겸비한 인재로 왕의 신임을 얻었고 임지로 떠나기 전에 상시관 대감의 집에 인사차 들르게 되었답니다. 대감은 이연서를 반갑게 맞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과거 시험에서 자네의 글을 읽고 이 나라에 큰 인재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 이제 암행어사가 되었으니 백성을 위해 공정한 법을 펼치길 바라네. 이연서는 공손히 인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사람 됨됨이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네. 그래서 감히 간곡히 부탁하러 나섰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연서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에겐 청산과부 며느리가 있다네. 내 아들과 정식으로 혼인했지만 단 한 번도 동침하지 못한 채 청산과부로 살아가고 있네.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네. 자네 같은 올바른 사람이라면 내 며느리를 잘 보살필 수 있을 거라 믿네. 그러니 부디 그 아이를 데려가 주게. 이연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 어른, 저는 이미 혼인을 한 몸입니다. 제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어찌 또 한 사람을 제 곁에 두겠습니까? 그건 제 도리가 아닙니다. 대감은 그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며느리는 이미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이네. 자네라면 그 아이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네. 이미 벼슬길에 올랐고 첩을 둔다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니 며느리를 첩으로 삼아주게. 그 아이를 그냥 두고 간다면 나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걸세. 대감의 간곡한 부탁과 여인의 처지를 떠올리며 이연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대감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이연서는 대감의 허락 아래 여인과 초야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감댁에 작은 별채가 준비되었고 방 안에는 단아한 등불과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연서를 기다렸지요. 연서가 방에 들어섰을 때 여인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서로의 숨결이 은근히 느껴지는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내 부인의 종아리를 친 것을 용서하시오. 이연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절개를 지켜 이렇게 떳떳한 부부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회초리 맞은 것이 대수겠습니까? 이연서는 그녀에게 다가가 앉으며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하였지요. 이제 부인이 되었으니 오늘 밤 제대로 품어주리다. 부인이 간절히 원했던 사내의 품이 어떤지 잘 느껴보시오. 아마도 고통과 쾌락이 공존하며 그 늪에 빠질 것이오. 고통마저 짜릿한 서방님의 품을 알았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 안의 촛불은 밤이 깊어지도록 부드러운 빛을 내리며 두 사람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부인을 맞아들인 이연서는 문득 자신이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로 되기까지 중요한 사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로 가던 길에 외딴 산중에서 만났던 심요살이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절개, 그리고 자신을 깨우쳐준 지혜로운 가르침은 이연서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돌아가는 길에 그 여인을 찾아가기로 하였지요. 이연서는 그녀가 머물렀던 산중의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빈 움막뿐이었지요. 부모의 묘지 곁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미 심요살이를 끝내고 떠나셨나 보구나. 이연서는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여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 한 노인의 도움으로 그녀가 고향에 돌아가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라면 저 언덕 너머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어. 심유살이를 마친 후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이다. 노인의 말을 들은 이연서는 곧바로 그녀가 있다는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은 허름했지만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연서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누구 계십니까? 문이 열리며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자 놀란 듯 멈칫했지만 이내 차분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비님께서 이곳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날이 혼자 살아가며 기력이 쇠한 듯 보였고 고된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얼굴에는 잔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연서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낭자를 찾아뵌 이유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함입니다. 낭자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연서는 그녀의 처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낭자께서 이렇게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감히 낭자께 청하건대 제 부인이 되어 저와 함께 제 고향으로 내려가시면 어떠신지요? 그녀는 이연서의 말을 듣고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이미 훌륭한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혼자 살다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게 부인의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연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다시 간청했습니다. 여인께서 제게 주셨던 가르침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이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낭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믿고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여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제 처지에 혼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선비님께서 제게 손을 내미셨으니 제가 부족하더라도 선비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연서는 그녀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포함한 두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서 세 부인은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생활했고 이연서는 가문과 지역사회에서 학문과 덕망으로 존경받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연서는 끝내 자신을 일깨워준 여인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세 사람 모두에게 헌신적인 남편의 도리를 다했답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